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중형 이후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현금을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보겠냐. 오늘 검찰을 비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검찰의 공소장 내용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뉴스톱10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래픽 새롭게 좀 바꿔봤는데 여러분들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2위 어대한의 당원 모욕, 피고인 대통령 여론은 2위와 5위를 지금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 공식 등판 시기도 대략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뜻할 텐데요. 한동훈 대세론이 쭉 휩쓸고 갔을 때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던 친윤계. 그런데 어제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마지막 견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령은 결국 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몸살이지 말고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당에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자유롭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분위기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온통 전당대회가 우리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쏠려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죠. 이번 주가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출마 종용을 위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기 공작이 제일 강한 시기일 겁니다. 이번 주가 공작의 마지막일 거다라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여의도 국민의힘으로부터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는 그대로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 날짜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7월 23일, 7월 셋째 주 화요일쯤 될 텐데 23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0%를 넘는 득표자가 없으면 28일 결선을 치르는데요. 후보자 등록은 6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24, 25 이틀간 진행이 되고 전당대회 선거 기간은 6월 26일 그러니까 거의 한 열흘 정도 남은 열흘 뒤부터 7월 23일까지 쭉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속보로 바로 만나볼까요? 7월 23일입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최종적으로 잡혔어요. 원래 7월 25일, 7월 23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이 됐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그런 후보가 없을 경우는 28일에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게 오늘 있었던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씩 긴장감이 높아지고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연장선이겠죠,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화면을 만나볼 텐데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걸 당원들을 모욕하는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도 아니고 언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들을 겨냥을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대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이게 왜 모욕이 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어떤 이 짧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아마 인터뷰에서 이철규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해로 한번 돌아가 보죠. 지난해 전당대회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서 경쟁하는 구도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기현 전 대표를 옹립하기 위해서 당시에 안철수 의원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 나경원 의원에게 대해서 주저앉히는 그런 역할들, 연판장 당시에 뭐 의원들 40명인가요? 초선들 다 돌려서 불출마 권유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로운 분위기였던가요? 자, 그때 사실상 앞장섰던 분이 누구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철규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게재했다가 내린 그 기사를 토대로 해서 뭔가 또 색깔론을 제기하는 그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좌파에서 온 사람들과 뭐 친하게 지낸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 이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앞두고 결국 마지막 카드로 결국 이제 색깔론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자유롭게 만드는 분위기면 저는 이철규 의원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이거야말로 어떤 친윤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하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런 전반적인 기류, 아까 잠깐만 지나갔던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모욕하는 거다. 이거 전당대회 투표해보고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럼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미리 구자영 차장님. 네. 여론조사 하나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철규 의원, 친윤 핵심의 이철규 의원은 뚜껑 열어보면 모두 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찍진 않을 거다라는 취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8대2인가요? 룰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봤을 땐 유승민 6, 한동훈 59, 안철수 7, 나경원 10, 원희룡 11. 이철규 의원의 분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어대한이라는 말이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59%,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차기 당대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꼽고 있다는 점은, 지금 이번 전당대회 룰이 당원 80% 그리고 2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입니다만, 일반 국민 중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출마한다라면 당선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지표가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자영 차장님, 개인적으로 이철규 의원 뭐 이런 여론조사 당연히 봤을 텐데, 막판까지 뭐 이준석 의원의 굳이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하는 심리는 어대한 당원들의 모욕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누가 출마할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미 모든 투표가 끝난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과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100석 이상을 얻었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이런 평가보다는 한동훈이 있어서 그래도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다. 이런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 상당수 있고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총선 패배, 총선에서는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라면 지지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이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은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사실과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면 사실은 빨간색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이 넘고요, 지지율이. 뭐 다만 8대2로 섞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29, 27 유승민 의원과 팽팽한 수치긴 한데, 여기에 뭐 잠시 뒤에 만나보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는 수치를 빼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거 당원을 모욕하는 거다.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전해드린 바시피 일부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상이 검증이 안 됐다. 뭐 시쳇말로 강남 좌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난 주말부터 터져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사는 삭제되어 있는 상태지만 진중권, 김경률 뭐 두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자문그룹 아니냐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다 지워졌는데요.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신지호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이런 분이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자문그룹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자문그룹인가요? 그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예. 거기 나온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함께 뭐 한동훈 위원장의 자문 역할하고 있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제가 뭐 진중권 교수도 잘 알고 김경률 회계사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심지어 그 기사를 가지고 뭐 텔레그램 단톡방을 거기에 거론된 세 사람 저 포함해서 그 한동훈 위원장 뭐 넷이서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뭘 한다 뭐 이런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100% 오버. 제 모든 걸 걸고 다 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 당사자인 신지호 전 의원도 본인 자문그룹 아니다. 오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바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요. 실제로 저도 궁금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 기사가 지워지긴 했지만 자문그룹 실체 있는지. 그랬더니 김경률, 진중권 두 사람 자문그룹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신지호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임명되기 전에 김경률 회계사 영입했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이철규 의원 아닌가 뭐 이런 바로 역공까지 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친윤들이 뭐 김경률, 진중권 뭐 이런 인물들을 거론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시죠. 진중권 교수와 김경률 회계사가 좌파인가요? 이재명 대표 이쪽 민주당 지지자들인가요? 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땠는지. 당시에 조국 이 흑서팀 관련돼서 당시에 진중권 그다음에 김경률 이 두 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마 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대위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을 좌파라고 그러면 그럼 국민의힘 도대체 누구하고 함께 하죠?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플러스를 해야 될 그런 처지가 있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대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마저도 다 좌파라고 그러면서 서로 거리를 둔다고 그러면 예. 도대체 그럼 과연 누구하고 함께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정말 더 늘리고 사실은 이번 총선 패배의 가장 저는 결정적 원인이 결국은 지난 대선 때 했던 이 대선 선거연대 이게 깨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패배했다고 봅니다. 당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검찰 출신에 와서 예. 기존 보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시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이런 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대선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0.73%나 이겼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분들을 다 내쫓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그 사상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검증합니까? 도대체 무슨 사상을 검증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예. 박영선 전 장관과 그다음에 양정철 전 비서관을 비서실장과 총리로 세우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좌파인가요? 이 두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든 간에 이 진영을 넓혀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임무인데 예전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노무현 대통령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럼 좌파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맡겠다는 이런 행동은 이게 아주 고리타분한 색깔론을 또 들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대체 이분들이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의 사랑받게 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예. 정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경률, 진중권 두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른바 자문그룹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과거 진보 진영에 몸담았던 걸 문제 삼아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수가 아니라 뭐 진보 좌파 아니냐, 강남 좌파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 뭐 같이 일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기사도 삭제됐기 때문에 일단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시는 그대로 사실도 아니고 전혀 다르다.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강성필 부위원장님 다음 화면을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일부 여당 중진 누군지도 알 수 없는데 비대위원장은 몰라도 당대표는 사상 검증. 그러니까 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 대세론 어대안이 있으니까 보수가 아니다는 취지의 뭐 일부 유튜버인가요? 친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일단 확실히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에서도 예. 사실 민주당 인사였던 이상민 의원 영입했지 않습니까? 예. 또 김영주 의원 영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또 의석을 늘릴 것이다. 또 영등포도 김영주 의원을 중심으로 또 의석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선거운동 했잖아요. 뭐 물론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당원들이 보기에 과연 어떻게 느낄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건 좋지만 예. 차라리 저는 정책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눈앞에 국민의힘이 놓여진 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거기에 대한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져야지 예. 사상 검증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철진한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들립니다. 글쎄요. 이제 전당대회 등록 한동훈 전 위원장 거의 대략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친윤의 견제라고 할 거예요. 물론 일단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법무부 장관 시켜줬다 이렇게 사실상 깎아내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민주당 의원들 5년 전 국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부장님에게는 편견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옆에 계신 조상준 부장님이 제가 국방위 할 때 방사청에 계셨는데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 그러셔가지고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수사를 하라 말라 하지 않았다고? 수사들 다 하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도록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부장 정도 되면? 최고의 검사인데? 당시 뭐 일부긴 합니다만 민주당 사람들이 뭐 최고의 검사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치켜 세웠던 과거 국감 장면 오랜만에 보고 왔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뭐 법률가시잖아요. 실제로 윤 대통령이 뭐 단순히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발탁해서 장관시켜줘서 정권 줬는데 이게 뭐냐? 중간 간부에 불과하다는 표현은 동의하세요? 동의하기 어렵죠. 뭐 누가 봐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해서 이 정권의 황태자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신뢰하는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사실상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의 뜻을 당에 관철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또 그만큼 신뢰하는 분이고요. 지금에 와가지고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둘 간의 지금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뿐이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을 누구보다 신뢰했고 가장 유능한 검사이자 후배로 보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예. 전당대회 국면에서 둘 간의 어떤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뭐 검찰 중간 간부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그 이상 만약에 당 대표가 될 경우에 실제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의 임기를 걱정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으로서 폄하하고 그래서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반부패 부장도 했고 뭐 법무부 장관 전에는 단순한 검찰 중간반부 아니었냐. 장관 시켜줬더니 뭔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만한 발언을 오늘 이철규 의원이 전당대회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을 앞두고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의미들, 정책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구정 차장님,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네. 대통령 분명히 이건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전당대회 개입 안 한다고 했어요. 친윤의 핵심 이철규 의원, 어대하는 당원들 모욕이고 뚜껑 열어봐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전직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도 참전을 해서 아니 법무부 장관 때도 이재명 대표 제대로 사법 처리 못해서 문제였고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승리 못 이끌었는데 김기현 의원은 2번의 실패를 강조하면서 당대표 얘기했거든요. 김기현 의원의 참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이 지고 친한이 뜨는 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수락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임시직이었습니다. 임기 6개월에 불과했고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임시직에 비유할 수 있다라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된다라면 예. 임기 2년의 정규직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정규직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아서 당 내에서 주류로서 행세를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친윤은 지고 친한이 뜨게 되고 그리고 총선의 구원투수였던 사람이 차기 대선의 선발투수로 당대표로 이 당권을 쥐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윤 인사들 그리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국민의힘 특히 여권 내에 있는 인사들이 모두가 일관되게 한동훈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당대표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친윤 시대가 마감되고 친한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기를 쓰고라도 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김기현 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 모르겠어요. 그때 김기현 의원이 등판했다가 일부 누리꾼들이 본인 당대표 그렇게 스스로 뒷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전직 당대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냐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친윤계의 이런저런 막판 집중 견제에 대해서 이상민 전 의원 오늘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친윤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전체적인 구도나 분위기가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죠. 오히려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색깔이 두드러진 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컨대 뭐 권선동 또는 이철규 이런 분들이 선뜻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대통령하고도 손잡고 잘 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적당한 견제 네. 뭐 이렇게 비판 이런 걸 통해서 거리두기를 통해서 민심에 또 그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게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홍준표 시장 주말에도 또 이재명 대표에게 날아갔다 바치는 건 아닌 거라고 김기현 의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선에서 2조 심판론으로 패배했다.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있었던 거 최근에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 세력 중에 친윤 그룹 말고 이른바 나, 윤, 안 해서 당권 주자들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여러 견제했던 얘기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이 본인 SNS에 글을 올려서 물론 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는 전당대회 더 큰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당대표 안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네. 우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뭐 이야기했던 중간 간부가 뭐 키워줬는데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 정말 중간 간부가 대통령이 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부장검사였습니다. 예. 부장검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개 부장검사를 바로 중앙지검장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원래 고검장 자리를 아예 검사장으로 내려서 시키고 바로 또 검찰총장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거야말로 사실은 초고속 승진이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간부가 아니죠.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우선 해드리고 예. 자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했는데 결국 아마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새 분리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거듭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한 거지만 이제 안철수 의원 정도 되면 예. 그나마 그래도 당내의 자기 세력과 또 장래 어떤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정치 입문부터 지금까지 쭉 행적을 보면 예. 결국은 다 마이너스 정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혼자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난해는 이태규 뭐 권은희 뭐 이런 의원 정도에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뭐 딱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더 이상 이 대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어떤 정책 기반이 없는 게 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안철수 의원이 그 요즘 표심
현실의 벽을 느꼈다. 그래서 불출마했다라고 보시죠. 그렇죠. 제가 뭐 너무 가혹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예. 솔직히 안철수 의원 본인 지금 지역구 당선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지금 본인 관련된 지금 개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실적인 벽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불출마는 저는 당연히 아마 불출마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아마 출마할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의 출마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과연 나경원 의원이 또 이번에 이제 출마해서 만약에 이게 어떤 승산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이 그 불출마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남았어요. 후보 등록까지. 24, 25니까 오늘이 16일이고 거의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결단을 해야 될 거고. 그 구정처장님 네. 정리를 해보면 친윤 핵심 의원들이 어대하는 당원의 모욕이라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항마가 누구냐? 최근에 보면 이른바 나이 연대에서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뭐 나경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쾌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그럼 결국 대항마로 나경원 의원이 뜨는 거냐? 이거 어떻게 관측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이 나경원 그 의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친윤의 세력이 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뭐 그 정권 초처럼 장제원 의원도 있었고 권성동 의원도 있었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면 당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국민으로부터 이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했고 또 예. 총선까지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앞으로 임기는 3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과연 당을 제대로 이끌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예. 거대 야당이 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과 어떻게 맞서서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세력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여권의 어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력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최종적으로 이 출마를 선언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그러면 친윤에게 남은 선택지가 몇 개 없다면 비윤 주자와 전략적 연대를 할 거냐, 결선 투표를 통해 반대표를 교칠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다는 저희가 그 보도 내용을 취합을 해봤는데 여기가 흥미로워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할 최고위원회를 장악해서 본격 견제하는 거 아니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 측도 어쨌든 일부 보도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최고위원들 후보군, 그러니까 본인과 함께할 수 있는 이른바 러닝메이트들을 물색 중이다. 이것도 좀 맞불 작전을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차기 지도부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3인 이상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난 그 이준석 대표 당시 지도부처럼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지도부를 뽑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인지도나 가능성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이 함합형이 있지만 사실 잘 정리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국민의힘 내에서 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로 갈지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상황에서 선뜻 한동훈 위원장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은가 해서 실제 이 가능성 있는 여러 분들 중에 결정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같이 정치적 운명을 하겠다는 입장까지는 아직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이든 한동훈 위원장은 실제 지도부를 구성할 본인의 우군을 3명 이상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막판까지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뭐 청년위원장 얘기,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쭉 그래픽으로 많이 보여드렸던 뭐 축구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좋은 패스를 주기 위한 여러 후보군들, 뭐 김종혁, 윤희숙, 김예지, 장동혁 등등 해서 고동진 의원까지 직함은 생략했지만 여러 인물들이 함합형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윤상현 두 사람 말고도 실제로 30대 초선인 김재섭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입니다.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일종의 친윤계를 대표하는 후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맞는 건가요?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보도였고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접한 친윤계 의원들도 어처구니가 없지 않았을까요? 친한이냐 내지는 친윤이냐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친윤이라고 하는 한쪽 구석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 구석이 비어 있는 공간에 어떤 주자들을 자꾸 끼워 맞추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거기에 끼워 맞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른바 나이 연대, 나경원 이철규 연대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고약한 프레임이다. 불쾌한 심경을 그대로 내비쳤는데 친윤계에서 김재섭 의원 미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 지난번에도 본인의 정치 생명은 친윤 타파와 관련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화면을 만나볼 텐데요. 구장 차장. 네. 구장 차장님. 김재섭 의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하다 룰 하나가 나왔는데 최고위원, 당대표 출마하는 기탁금 돈도 내렸고 45세 미만에게는 50% 기탁금 깎아주는 얘기 룰까지 나왔어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그 결정을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 경력도 짧고 사회생활 경험이 짧다 보면 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 정치인들에게 당 지도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기탁금을 좀 할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당내 요구가 있었고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 45세가 넘지 않은 청년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기성 정치인들의 어떤 기탁금의 절반 정도만 부담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당대표에 나서려면 전국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9천만 원 정도를 기탁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6천만 원으로 다소 감액을 했고 거기에서 45세 이하의 청년 정치인은 또 50% 감액을 받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면 이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고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적은 액수만 부담하더라도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룰만 보면 이 김재섭 의원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출마할 만한 충분한 뭐 여유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차장 말씀은 결국은 원래 김재섭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뒀으면 원래 현행대로라면 9천만 원 내고 당대표 출마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정됐는데 심지어 87년생이잖아요. 김재섭 의원이 45세 미만이니까 과거에 비해서 반값 뭐 제가 돈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거의 67% 깎인 돈으로도 당대표 출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김재섭 그 개인이 아니더라도 청년 정치인들이 당 지도부에 더 많이 도전해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흥행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이 이 당대표 기탁금 뭐 할인 그리고 이 하향 조정에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뭐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뚜렷한 친윤의 당대표 출마자가 없고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도 임박했고 여러 가지 이제 막판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 뭐 신평 변호사라든지 김기현 의원, 이철규 의원의 집중 공격도 시작되는 이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저희가 사실 이어지는 주제에서도 준비가 돼 있지만 일단 미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유시민 전 이사장 관련 대법원 판결 벌금형 한동훈 전 위원장 명예훼손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현정 의원님 이 얘기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는 시도 반대한다. 본인은 가짜뉴스의 피해자지만 애완견을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가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이렇게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죠. 정말 이 나의 반대자가 나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지난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3차례에 걸쳐서 나와서 명시적으로 당시에 이 한동훈 당시 반부패 부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봤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 거듭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원이 이제 벌금 500만 원을 오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전 이사장은 작은 오류 가지고 지금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오류인가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보지도 않은 걸 갖다가 본인이 또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보통 지입니까? 전직 장관이고 유시민 재단의 이사장을 했습니다. 자,
자, 그런 분이 방송에 나와서 거듭거듭 그렇게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직접 열어봤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게 그냥 작은 오류인가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오늘 뭐 각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만 안부수 지금 아태평화협회 회장의 어떤 판결문에는 주가 조작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거기서는 주가적으로 했다고 그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본인이 이거 방북 비용을 했다고 그러고 이게 뭐냐? 이거 받아서는 언론은 다 반력 뭐 애완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언론 단체들이 성명을 냈고 이 당내에 있는 또 양문석 그다음에 누굽니까 노종면 등이 또 여기에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저는 제대로 이 이야기를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판결문이라도 좀 읽어보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판결문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이거 전혀 뭐 이 다른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애완견이다.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저도 비판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전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게 뭔가 권한을 가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애완견, 언론관, 본인도 가짜뉴스의 피해자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 근데 이걸 위협하는 애완견 같은 표현은 위험하다. 이재명 대표를 겨눴는데요.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언급하셨던 그 부분, 오늘 기자협회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는데 망언이다, 사과하라라고 언론단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기자협회 등의 일부 언론단체들은 과도한 비하고 언론을 조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 지지한다더니 이 망언에 대해서 사과하라. 저급한 언론관, 막말, 실망했다. 이런 표현. 뭐 이거는 더 추가로 논평하지 않고요. 제가 일단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망언 사과해라라는 표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 치더라도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볼게요.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오늘 올린 글 말고도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을 띄어 올렸잖아요. 피고인 대통령은 가능한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 만약에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가 4명 중 3명 꼴이거든요. 재판은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사실 재판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뭐 사실 법도 국민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이제 소추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법이 좀 미비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입법의 취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데 취지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고 또 당선이 되면 감옥에서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국민이 이 사람이 유죄인 걸 알면서도 뽑았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재판이 빨리 끝나야겠지만 이러한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문항을 좀 바꿔서 질문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요?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제한해야 됩니까? 아니면 출마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답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당선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마 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이라는 것은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것은 유무죄를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사건 아닙니까? 이 기소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재판받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과 이런 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헌법 84조에 대한 논의는 차기 대선까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23일입니다. 7월 23일로 잡힌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막판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중심으로 첫 번째 이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타편이 선정한 1위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특히 언론을 가리켜 애완견이다. 거친 반응을 쏟아냈죠. 반면 검찰 입장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중형 예선전에서 승리했으니까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그 공소장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십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주신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김성애 실장이 못 온 것도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담을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일단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문건, 공문을 주요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건 하나 볼까요? 그 강재나 변호사님. 네. 경기도 보도자료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이재명 남북교류 사업 물고 튼다. 이화영 전 부지사 방북.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 논의. 이번 방북은 남북교류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공문도 꽤 중요한 증거라고 검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소 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은 혼자 했었던 일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어도 그것이 운전면허증에 찍혀 있는 직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화영이 일단은 북한을 먼저 가기는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나온 보도자료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도지사 시절에 이화영이 이러한 남북교류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런 보도자료는 도지사가 모르게 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 대북송금 사건도 마찬가지고 주위 사람들은 다 유죄를 받고 구속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으면 공범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몰랐었다는 것을 도지사가 부지사가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과연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도 납득이 되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공문 한번 봤어요. 그러면 공문, 보도자료니까 뭐 이 정도야 스쳐 지나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일부에서 하실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그 부분 공소장 50페이지에 가까운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다음 화면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하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대표와 북한의 관계자가 전화 환담을 추진했다. 2018년 7월 평화부지사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임명이 되고 아쉽게도 이재명 당시 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평양 방북단에서 빠집니다. 북측 인사가 경기도를 찾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와 리종혁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중간에 대북송금이 있고요. 물론 성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후에 전화로 뭔가 환담을 추진했다. 이게 논란거리더라고요. 자,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보면요. 물론 구체적인 어떤 팩트, 사실관계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는 겁니다. 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본인은 소외됐었어요. 박원순, 그다음에 이제 최문순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고 본인은 친문들에 의해서 철저히 어떤 배척됐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제 영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남북관계 했었고 이해찬의 전 대표의 측근이지 않습니까? 자, 이화영 부지사가 전국에서 정말 유일한 평화부지사라는 그런 지위를 가집니다. 이 평화부지사는 남북관계를 해야지만이 자기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떤 대통령으로서 자기 있다라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경기도가 남북관계 사업을 많이 추진합니다. 쌀 10만 톤을 주는 것도 추진을 해요. 이게 2천억 상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공문을 보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고 북한에 있는 김성애가 좋다 스마트팜 사업 하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돌아와서 이화영 부지사가 보니까
경기도의회가 지금 돈을 갖다가 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돈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꾸 북한에서는 이미 다 2,000명 돌격대를 만들어서 이미 준비 다 해놓고 있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성태 회장에게 야 네가 좀 대납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당시 쌍방울은 북한의 어떤 히토리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경기도를 딱 보니까 바로 김성애도 만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니까 예. 아 이게 지금 나 혼자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경기도의 어떤 걸 업어야 되구나라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거죠. 뒷배에 경기도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 바로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즉 뭐냐면 예. 쌍방울 입장에서는 북한에 뭔가 투자를 해서 이게 또 주식을 좀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는 못하고 즉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김성태 회장이 이제 본인이 8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여곡절 그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번에 이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보면 2번에 걸쳐서 이제 전화하기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성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면 아마 양측 간의 관계가 이제 급속도로 뭔가 됐을 텐데.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사안 자체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은 이게 실제로 성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북송금 이슈, 대북송금계 합의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이 직접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냐. 뭐 이런 데 공소장에 다 있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보면 그대로 인용이 돼 있습니다. 이런 말로 통화를 하려고 했다.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 평양 초청하신 거 잊지 않고 있다. 다음에 평양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갔나요? 이걸 어떻게 쿼터를 따서 인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김성태의 아마 전문일 겁니다. 그 전원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 같은데 이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그 전화대 통화를 하려고 했다. 사실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일단 그거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그 주장과도 조기 변호사 말씀은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이 부지사 관련된 1심 재판에 핵심적으로 대북 이 방북 대가든지 스마트팜 대납의 동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를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당시 보면 2018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이고요. 당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하긴 했었지만 크게 의미 있는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한 6% 정도 나오고 있었나요? 그리고 당시 여당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었고요. 나머지 주자들은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방북단에 포함되고 안 되고 여부, 평양을 가고 안 가고 여부가 향후 대선 주자로 크게 성장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을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대선 후보라는 행보를 염두에 두고 방북의 그런 방식의 위법적인 상황을 하면서까지 할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본 1심 판단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건너뛴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상식적인 추론의 판단에 대해서 조기현 변호사 비롯해서 민주당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소장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소장 말을 제가 100% 다 신뢰한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거 안에 정황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점별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요. 강지한의 변호사님. 네. 공소장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만난 모양이죠. 북한에서 500만 달러, 대충 한 60억 얘기를 한다. 내가 호구도 아니고 다 줄 수는 없다. 그러면 100만 달러 정도 내주고 추진해보면 어떻겠냐. 공소장에 상당히 자세하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게 된다면 화려하게 의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초에는 500만 달러를 김성태 측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500만 달러라는 그 금액이 김성태 입장에서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큰 돈이다. 그래서 본인이 호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화영과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100만 달러 정도로 한번
해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적으로는 300만 불에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북한이 500만 달러를 처음에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방북을 간절하게 원하는지 북한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0만 달러 처음부터 다 받을 것이라고 그 북한 측에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크게 금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쪽에서 갑이란 뜻이거든요. 이재명과 경기도에서 이게 높게 불렀을 때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주고서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금액을 부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변호사 말씀은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인데 북한이 500만 달러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이재명 대표가 방북에 몸이 달아 있었기 때문에 대한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500만 달러라는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에서 그러면은 방북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봤을 때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금액을 약간 낮춰서라도 분명히 돈을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500만 달러라는 저런 큰 금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50페이지가 되는 공소장 내용 일부가 공개됐고 저희가 인용해서 양측의 반론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이후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중형 선고 이후에 1심 이재명 대표의 비판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오늘은 최고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물어보겠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즉석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돈 빼돌려 가지고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 주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재산 해외 도피로 처벌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어쨌든 그 공당의 제1야당 대표 회의 때 당대표가 꽤 격앙된 반응 쏟아냈어요. 아예. 뭐 내용은 내용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화영이 바본 거라 정신 나갔냐 반문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이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군데군데 의아한 점이 너무 많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방금도 김성태 씨가 뭐 500만 불 내라고 하니까 뭐 내가 호구냐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분 말에 따르면 본인이 이재명이 방북을 하기 위한 입장료를 대신 내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결정권이 없어요. 본인이 잘못 흥정을 하다가 판이 깨져가지고 이재명이 북한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본인이 어떻게 그 흥정을 합니까? 그리고 전화도 북한에 있는 인사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해준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흥정은 북한 간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서울 한식당에서 흥정이라기보다 너무 값비싸게 사례금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 아닐까요? 일단 결국은 큰 틀에서는 본인에게 결정권이 없으면서 본인이 흥정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돈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얼굴 한 번 안 본 이재명에 대해서 41억을 내주고 녹취록도 증거도 계약서도 안 남겼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쌍방울이 돈을 내줬든 누가 내줬든지 간에 남북한 관계가 경색돼서 안 좋으면 사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김성태의 어떤 주장들이 조금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실히 전선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혹은 뭐 두 분도 나오셨지만 상식선과 검찰의 이제 공문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이화영이 바보냐 이렇게 반문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런 바보가 지금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겠습니까? 결국은 그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이 했다. 이럴 경우에 그 돌아올 수 있는 아까 뭐 지지율도 얼마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의 사건으로 엄청나게 이득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본인이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이 진보 진영에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된다. 즉 문재인이 못한 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
이거를 지금 놓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리턴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특히 당시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로 돈을 갖다가 줄 수 없다라고 지금 경기도의회가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성태 회장의 이게 돈을 빌려서 다 지금 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예전에 뭐 현대아산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와 함께 갔지만 자기들도 이 어려운 상황에 가게 되면 뭔가 물꼬는 트일 것이고 물꼬는 트이면 그만큼의 이득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그 유엔 제재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전문가인데 그걸 모를 리 있겠냐? 그걸 아니까 쌍방울을 통해서 우회를 줬다. 이걸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냥 그러니까 임원들 동원해서 전부 다 뭐 혁대 차고 거기 돈 놓고 해갖고 전부 다 몇 명씩 그냥 공항 가서 놔두고 오고 그런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였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 하나만 짧게 볼게요. 이른바 검찰, 언론, 싸잡아 비판하고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했고 재판부까지 애둘러서 비판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데 이 대표 측의 얘기는 어떻게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른 판결이 나왔냐는 부분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데 그 강전혜 변호사님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민주당에서는 아니 쌍방울 송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이 스스로 주가 띄워가지고 이득 취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당에서 봤을 때는 안부수 1심 판결문 언급이 없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얘기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결문이 전체가 공개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쌍방울이 송금한 800만 달러가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알려진 판결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대북사업 관해서 협조를 구하는 대가라는 것이 1심 판결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판부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내게 된 거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를 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지검에서 항소하는 과정에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 관련성을 따져보겠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은 1심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그 안부수의 판결 그리고 보고한 부분들, 직접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다른 판단 나왔냐? 그런데 당시 재판부는 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보도를 왜 안 하냐는 언론.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취사 선택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냐는 여러 팩트체크 부분, 비판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 소식과 이재명 대표의 재점화된 사법 리스크 소식을 만나봤다면요. 오늘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유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5억 원대 민사소송이 남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명예훼손 혐의의 유시민 전 이사장 오늘 대법원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 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고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과도 했는데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다는 유시민 전 이사장. 오늘 뭐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 입장이 없는데 일단 대법원은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 500만 원 최종 확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2019년 2월에 유튜브 그리고 그 무렵에 다른 MBC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지금 검찰에서 계좌를 들여다봤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명시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당시 이제 검사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유시민 이제 이사장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결과적으로 기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 작은 오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죄를 준다라는 형태의 좀 변명 아닌 변명들도 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나중에는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대법원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것을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SNS에 이렇게 어떤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아직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인사 측에서도 대법원 판결까지가 나왔으면 조금은 자중하고 여기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한번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내용은 지난번 항소심 이후의 얘기고요. 아직 유시민 전 이사장 오늘 대법원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에 대해 입장 없습니다. 대신 아까 저희가 잠깐 짚어봤다시피 국민의힘 얘기를 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 SNS를 올려서 가짜뉴스 피해자다. 애완견,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비판한 글을 올리기로 했는데 일단 이 사건은 이렇게 벌금 500만 원.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민사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이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왜냐하면 형사 사건이 사실은 이제 끝나기 전까지 좀 연기해 달라고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 요청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원이 그래서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서 민사 사건을 진행하도록 일단 좀 연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민사 사건이 시작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형사 사건에서 500만 원의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예. 민사 사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정신적 피해든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5억 원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형사 사건이 종결되고 민사 사건으로 넘어와서 진행되니 유시민 이사장에게는 불리한 상황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 민사소송 5억 원대 민사소송도 남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법조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를 과거에 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분명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좋지 못합니다. 오늘 있었던 판결 얘기를 해봤고요.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이른바 이혼소송 3개의 판결 얘기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모습이 보이죠?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료 무려 1조 3천억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 그 전에 여기 보시는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한 최태원 회장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소개받은 SK 스펙트그에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이영입니다.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저 본질로 가보기 전에 허준 변호사님, SK 측도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에 나타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장면으로 미루어 보건 때는 아마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봐서는 최태원 회장 본인이 저렇게 등판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 본인이 저렇게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배경에는 아마도 이 비자금 300억 원이라는 이 불법적인 어떤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로 조성된 자금이 지금 SK 이 그룹의 성장에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임원진들 그리고 직원들까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거액의 재산 분할이 결정이 일단 항소심에서 났기 때문에 이게 뭐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그룹 회장으로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지금 본인이 명백한 오류다, 지금 100배 정도 잘못 계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98년 5월 당시 최종현 선대회장이 작고를 하면서 이 주식을 넘겨받게 됐는데 그때 주식가액이 1,000원이었는데 100원으로 잘못 계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 중에 증가한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기여도라든가 액수를 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SK 최태원 회장 쪽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사실 이게 실무적인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 주장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고심에서 좀 진지하게 들여다봐 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와서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K 측이 찬찬히 한번 뜯어보니까 1조 3,800억 원인가 현금을 줘야 되는 재산 분할의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다.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강재나 변호사님. 네. 좀 다소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특정 과거 주식이 실제로는 35배인데 355배 항소심 재판부가 노소영 전 관장, 노 관장에게 유리한적으로 손에 들어주면서 전제가 잘못됐다는 게 최태원 회장의 얘기인데, 근데 오늘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도 전제, 실제 수치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직권으로 판결을 경정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98년도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의 가치를 100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SK 측에서는 이것을 감정을 했을 때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 이미 사실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재판이 끝났고 판결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다. 주당 100원은 실수였고 1,000원이 맞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경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어떤 재산 분할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처음에 시작이 8원에서 35,650원까지 간 사실은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98년도가 100원이냐 1,000원이냐의 이제 계산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결론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회장 측에서는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재판에도 모든 것에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다시 자세히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허 변호사님, 이게 대법원 판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그게 10배든 뭐든 아까 강재환 변호사 말씀은 그 어쨌든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355배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 회장 입장에서는 1조 3,800억 원보다 좀 더 분할 비용을 적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실무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일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속이든 뭐 취득이든 간에 일단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서 재산 분할 안으로 그 대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요. 주식 가액은 변동이 많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 주식 가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 전 회장이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로 많이 만든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주식을 뺀다라든가 아니면 항소심에서 35%로 판단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낮춰야 한다라든가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문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하나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지금 최태원 회장 변호인의 이 일문일답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취득했을 때의 가액
기준으로 해서 혼인 기간 동안 증액한 그 액수 자체를 재산 분할 대상에 참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실무적인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원합의체 판단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판단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분기점이라면 분기점이라고 SK 측은 생각할 텐데 일단 노소영 관장 측은 이거 왜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그룹 전반적인 차원의 대응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 얘기 그리고 오늘 이례적으로 갑자기 깜짝 기자회견에 등장한 최태원 회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오늘 기자회견이 또 다른 주목되는 기자회견이 예고된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고생 많이 했어.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8년도 여자 US 오픈 우승 장면이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죠. 그때 제 나이도 되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20살이었으니까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선택의 후회는 없었고. 근데 만약에 실수를 했었더라도 지금의 저는 똑같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실패를 했었더라도 후회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최근 아버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이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경매 얘기 혹은 논란, 돈 얘기, 부녀 갈등 얘기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허 변호사님 좀 미뤄 짐작한데 박세리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억측이 좀 많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박세리 씨 부친과 박세리 씨의 부녀 갈등처럼 언론에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었지만 계속해서 관련 뉴스들이 이어지고 또 아버지가 예전에 박세리 씨를 돈이 될 것 같아서 골프를 시켰다라든가 아니면은 박세리 씨가 아버지에게 고가의 시계를 사주고 부모님을 위해서 번 돈을 모두 넘겨줬다. 이런 발언들까지 소환이 되면서 부녀 갈등의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법률적인 문제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더 해명하거나 할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예. 이런 부녀 갈등이라든가 재단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좀 해명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박세리 씨, 박세리 감독이 아버지와 이런 논란 상관없이 실제로 예능 말고도 홈쇼핑에 출연해서 원래 할 일은 또 하는 행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화장품 판매 홈쇼핑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이제 허준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이건 본인과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과 지금 아버지의 문제인 것으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세리 씨 입장에서 아버지와의 갈등인 것처럼 부각되는 건 상당한 부담이 있고 만약 그것이라면 본인이 방송 출연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은 본인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행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방송을 다 접고 안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부각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의식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해당 홈쇼핑 방송은 과거 녹화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바로 어제 정면 돌파 이런 부분과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안진성 기자님 이런 건 있더라고요. 최근에 사실 또 다른 논란의 인물, 갑질 논란의 강영욱 씨 KBS 예능 프로그램 이걸 아예 박세리 씨가 박세리 감독이 도맡아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공교롭네요. 네, 지금 박세리 씨가 이제 개는 훌륭하다라는 방송인데요. 이경규 예. 씨와 사실은 이 강영욱 씨와 이 박세리 씨가 세 명이 이제 공동 MC로 활동했던 방송인데 그러게요. 강영욱 씨의 개인적인 이제 논란이 많이 불거지면서 지난 한 달간 방송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한 달 결방 끝에 방송을 재개하겠다 알린 상태고요. 예. 지금 이제 이경규 씨와 박세리 씨가 책임지는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박세리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박세리 씨와 아버지와의 부친 간의 부녀 갈등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긋기에 좀 나설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이와 같은 추세 안에서 홈쇼핑도 출연을 한 것이고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능 프로그램도 다시 재개를 하면서 박세리 씨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선긋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예. 방송을 통해서 건재한 모습을 좀 그러게요.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박세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많이 집중이 되겠죠. 논란의 아버지 얘기 관련해서 이 얘기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입니다. 호남 평야를 샀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 매스컴에. 예, 금시초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웅시대 부자 있으면 그분이 빌려주시면 저희가 잠깐 이용하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려드릴게요. 비혼으로 살기, 재입대하기. 재입대하겠습니다. 예. 언젠가는 저도 결혼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반응 보기. 결혼하면 저랑 안 노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강아지를 항상 키우고 싶었었고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단순한 한 가수의 라이브 방송이라기보다 지금 국민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임영웅 씨 어제 본인 생일을 맞아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2시간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뭐 한 5만 명 정도가 실시간으로 같이 소통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기자님, 임영웅 씨 팬들하면 뭐 선행, 기부 이런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어제도 또 그런 행동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매년 임영웅 씨 생일 때마다 좀 이렇게 펼쳐지는 굉장히 진풍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가수의 정말 그 팬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기부한 금액만요, 생일 기념으로 이제 팬들이 후원한 금액만 보면은 현금이 1억 9,174만 원이고요. 네, 거기다 물품에 2,607만 원입니다. 총 해서 2억 1,781만 원을 기부를 한 건데요. 예. 각 이런 방마다 카페 방이 있거든요. 그 방마다 각자 기부를 하고 임영웅 씨도 도와서 기부를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을 했고 여기서 좀 돋보이는 게 해외에 있는 임영웅 씨의 팬 방이 있거든요. 아하. 한 3군데 있는데 하와이에도 있고 시애틀에도 있는데 해외에도 나라 밖에도 있어요. 예. 거기에서도 기부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훈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지금 막 목록도 쭉 나올 정도로 가수도 가수고 팬들도 해당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번 생일을 맞 2억 원이 넘는 기부, 임영웅 씨에게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만나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사상 검증해야 된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이왕 하는 김에 아마 국민의힘 여당 사람들 전부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정치인들의 말은 부메랑이다. 언제고 돌아옵니다. 그 친윤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공격하는 이런 말 취지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가 명 짧은 사람 숨 넘어간다 하셨습니다. 예. 자기가 하면 작은 오류고 남이 하면 죽을 죄냐라고 하셨고요. 유시민 전 이사장 말씀하신 것 듯하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저희가 낯뜨거운데 어쨌든 시청자 반응이 저희가 새롭게 오늘부터 6월 17일부터 새롭게 그래픽을 좀 만들어 봤는데 뜨거운 반응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겠습니다. 고급져졌다고요?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또 바꿔볼까요?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눈을 뗄 수 없는 저 장면이었습니다. 저 허주연 변호사님. 연예계,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수장 두 사람이 한 무대에 섰어요. 어떤 무대였습니까? 저게 위보스콘 열린 무대였는데요. 저 위보스콘 하이브에서 주최하는 대형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오늘 오프라인 관람객만 4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고 동시 접속자 수 70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성황리에 치러진 콘서트였는데 저 콘서트 매년 열리는데 이 트리뷰트 무대라고 해가지고 헌정 무대가 항상 꾸며져요. 2021년에는 신해철 씨, 뭐 2022년에 서태지 씨 이렇게 헌정 무대를 후배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무대가 있는데 이번 주인공이 박진영 씨였는데요. 이 방시혁 의장이 깜짝 기타 연주를 선보이면서 등장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방시혁 의장 사실 지금은 하이브의 수장으로 있지만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G.O.D의 뭐 촛불하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늘색 풍선 이런 다양한 명곡들을 작곡한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하고 예. 힘들 때 두 사람이 모기장 구멍 뚫린 모기장에서 모기 들어오는데 물려가면서 거짓말이라는 명곡을 만들었던 추억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한 무대에 선 거 2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방시혁 의장이 음악가로서 저렇게 사업가인 줄만 알았지 노래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하는 모습은 처음 봐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감개무량할 거예요. 두 사람 보는 팬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 안지선 기자님, 왜 일부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왜 저런 무대가 있냐, 야유가 나왔던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네, 두 사람이 22년 만에 만나서 화제가 됐는데 이 무대가 조금은 이런 사회적인 대내적 환경이 없었을 때 그 전에 했더라면 굉장히 박수를 받았을 텐데 지금 사실 하이브에는 그 레이블 간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고 민희진 대표건이요? 네, 예. 민희진 대표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레이블 간들 간에 또 이런 소송 문제도 굉장히 얽혀 있는 가운데 이 수장이 이 무대에 웃으면서 나타난 모습 자체가 팬들이 좀 불편하다라는 일부 팬들의 의견이 계속 이어졌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공연할 때 이런 이제 야유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어떤 팬들은 사실은 이 헌정 무대이기 때문에 팬들이 이제 원하는 가수가 나와서 이런 뭐 존경했던 선배의 무대를 해주기 바랬는데 이 방시혁 의장이 등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춤추는 진혁이 연주하는 시혁이 얘기.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 뭐 지금 하이브와 관련된 여러 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시선도 있었던 것 같아요. 9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바로 만나볼까요? 16m 상공에서 거꾸로 30분 바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놀이공원인데 저렇게 놀이기구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28명의 승객, 관람객이 저렇게 30분이나 거꾸로 매달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됐어요? 다친 사람 많지 않았나? 어떻습니까? 뭐 다행히 다친 사람하고 전원 구조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병을 앓고 있던 한 분이 저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구조는 했지만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미국 오레곤주에 있었던 일이고 저기에 온 사람들이 10대들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졸업 기념으로 아마 놀이공원을 찾은 것 같은데 우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매달려 있어 5초 지났는데 죽는 줄 알았다. 다시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고 2021년도에 저 놀이공원이 개장이 됐고 저 놀이공원가 설치가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없었지만 이번에 사고가 나서 관계 당국이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보는 저만 해도 위험천만 아찔한 상황이 나라 밖에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제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